다음 키워드는 대포폰, 차명폰. 박근혜 씨가 최순실과 통화했다는 게 지금 JTBC 보도를 보면은 6개월 동안 500통이 넘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죠. 6개월 동안 500통 이상이면 거의 하루에 3통 정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귀는 사이에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몸인데 뭐. 노회찬님의 트윗입니다. 차명폰 2개 동시 개통하여 하루 4차례씩 통화했군요. 부부나 가족 사이에도 힘든 경우 열렬한 애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최순실이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데 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야. 보도에 의하면은 보통 10개 정도를 한 가방에 넣고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용도마다. 이거는 그네 언니, 이거는 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내 명의가 아닌 걸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는 차명폰이에요. 용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포폰은 전혀 누군지 몰라.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인데 명의만 빌려줘서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폰이고,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고요. 차명폰은 논란이 좀 있어요.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핸드폰 만들어줄 때 명의를 꼬맹이로 하나요? 그런 게 차명폰인 거죠. 선의의 차명폰 그런 거고, 지금 이 차명폰은 윤전추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네, 윤전추 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전추 것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밀접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윤전추 네가 좀 만들어주기 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언론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기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윤전추하고 같이 쌍으로 다니는 이영선 행정관도 있잖아요. 아마 걔도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신용불량이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불쌍해라, 나하고 똑같아. 농담이네요. 네. 어쨌든 이 차명폰은요, 법적으로 허용된 친족이라든지 이렇게 범죄와 관련이 없을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용인해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엄연히 실명으로만 개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내가 쓰는 것 차명폰 불법이고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 거가 아닌 명의의 폰으로 쓰는 대포폰 불법입니다. 다니다 보면 저도 그때 한 2년 전에 시국이 하수상할 때 대포폰을 하나 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투지폰인데 보통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번호하고 기계 포함해서. 싸요, 의외로. 대포폰은. 거기에 이제 뭐 선불로 돈 채워서 쓰는 건데.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이석현님의 트윗입니다. 팩트체커 보다가 한마디. 차명폰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원래 없던 말. 제가 2010년 11월 1일 민간 사찰 은폐를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든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더니 세상이 깜짝. 이때 청와대는 대포폰 아니고 이름만 빌린 차명폰이라 우긴 신조어, 이렇게 트윗을 올리셨네요. 정치인 특유의 깔때기 훅 들어오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힐러리 이석현님은. 네.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대포폰하고 차명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대포폰 자체가 워낙에 불법이고, 만약에 박근혜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참 이름을 써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청이 안 된다라고 하는 투지폰, 피처폰, 피처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명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일반 투지하고 스마트폰하고 비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최소한 99대 1 정도 된다고 봐. 근데 대포폰은 비중이 한 40~50% 되는 거예요. 일반 투지폰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영선 행정관이 자기 옷에 쓱 닦아준 것도 보면 그런 뭐 폴더형 기계를 사용한 거였고, 어쨌든 뭐 원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대포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비싸지도 않아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이런 전화를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명의가 아니라. 그래서 2월 5일에 JTBC 뉴스에서 이미 차명폰 상당수가 개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조사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 윤모 씨가 차명폰을 여러 개 개통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도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영선 행정관 등 3사람이 쓴 차명폰의 뒷번호는 심지어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차명폰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6개월에 590회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정당성은 이거다. 박근혜가 대포폰들하고 통화한 내역을 그 기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허가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까칠한 톡쟁이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차명폰, 대포폰을 일반 국민들이 쓰면 분명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처벌. 하물며 청와대의 인간들, 특히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 처벌하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대포폰은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사문서 위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명폰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을 알고 하는 거고, 대포폰은 그냥 가서 아무 이름이나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는 건데, 그럼 이게 2010년도부터 한나라당이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직도 이 행위를 2017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얼마나 끈질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알면 안 되길래 한 사람이 이렇게 10대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지, 그 뇌구조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사실상 불법에 속하는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써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핸드폰 그 자체를 쓰는 행위 말고요, 모종의 나쁜 것임을 서로 인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반증이잖아요. 네, 알려주면 안 되는 거. 네, 내가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을 뭐 나도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배포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불법 행위를 할 거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로 범죄에 사용되는 폰으로 오고 갔던 얘기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그건 불법적인 일이겠죠. 뭐 합법적인 일이겠습니까? 국회의원 강병원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첩공주로 알았는데 대포폰 대통령입니다. 범죄자나 쓰는 대포폰으로 증거인멸, 수사방해까지 공모, 지시한 박근혜가 안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범죄 소굴로 전락한 청와대 압수수색,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라는 트윗을. 좋네요. 새벽까지 박근혜랑 최순실이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그 시간에. 관련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비로 목을 세상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그네가 새벽녘까지 대포폰 붙들고 울면서 순실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얼마나 무서운 날을 보냈을꼬.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해. 아마 순실이가 스탠딩 오더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박근혜가 헌재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단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말리고 헛발질하고 말실수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출석하게 되면 생중계가 가능하답니다. 예, 공개 재판이에요.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가 나올 수 없는 지적 능력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참 웃겼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6개월에 590번이라는 통화 내용 때문에 많은 싱글들이 부러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스컬리님의 트윗인데요. 나는 애인과도 그렇게 통화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 570번이었나. 차명폰 함부로 차지 마라. 지금은요, 오히려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과 그 어떤 그 시대적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이제 그거는 이제 주인집 전화 잠깐 조아리면서 그 전화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마루에.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가서 전화 받고. 옛날에 가슴 아픈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어른이 돼서 업무가 있으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동전 이렇게 놓고 통화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각종 핸드폰들이 지금은 다 명멸했지만 당시 시티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만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 네, 그 공중전화 박스 그 근처에서만 내는 그렇지. 네, 시티폰 그런 해봤었어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019, 016 이런 거는 다 PC스폰이라고 불렸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011과 017은 또 다른 종류의 핸드폰이었잖아요. 예. 애인과 밤에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막 한참 사랑이 불 붙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 연애 안 해봤어요? 아, 저는 그냥 직접 만났어요. 전화 안 하고. 전화를 왜 해요? 옆 아이고, 동네 살았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 해본 사람들 말하지 마. 못 해봤어요. 네, 전화 그러니까. 사랑은 못 해봤어요. 저 가만히 있는 거 아시죠?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목소리 편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목소리에 대한 심리 분석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영상 통화도 되고, 또 사실 그 핸드폰에도 영상 통화 기능이 있잖아요. 목소리만 듣는 게 훨씬 더 애틋하고요, 더 정확해요.
얼굴 보고 하는 통화 품질도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자꾸 끊기고 멈추고 하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귀로 들려오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영상통화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만 듣는 통화가 훨씬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훨씬 도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영상 통화해야죠. 그냥 가세요. 그 시간에. 아니,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던 걸 윤종필님이 올려주셨네요. 윤종필님의 트윗입니다. 일부 특정의 사람들 중 일명 비리폰이라고 부르는 대포폰을 2대 이상 수십 대씩 이용하는 차들을 볼 때 나는 부정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글 한 번도 올려본 적은 없어요. 페이스북 라이브용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팔로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버드 플라이, 새가 날아든다의 아이디이기도 해요. 버드 플라이. 찾아보시면은 새우로 노란 리본 사진이 들어있는 제 계정이 나오는데만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토님 이한규 기자님의 페이스북 한국 국민 300명이 넘게 죽어갈 때도 꿈쩍 않던 정부가 북한 김정남 암살당한 일에 왜 호들갑인가? 그와 우리나라와 뭔 관련이 있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입니다. TWIG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이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의 막 이런 그 어마무시한 돈이 삼성 이재용의 뭐 14조처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끼기도 하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책 자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왜요? 제가 어제 너무 심심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다가 이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이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는 법 이런 1, 2, 3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안에서 이 일상이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 소개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자의 자몽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진행하는 분이세요. 그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 네. 그러면은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하고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동시에 듣고 보면 돈이 30만 원 들어오나? 야, 요거 일종의 교재 같은 거네. 교재를 해설하는 게 팟캐스트고 네. 책은 교재인 거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TWIG에서 펴낸 책 제목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 부제로 누구나 월 15만 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좀 읽읍시다. 네. 근데 이게 월 15만 원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용돈 수준의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가 연 그 1.5%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자 수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목돈 1억이네요. 15만 원을 번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월 15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이미 거죠. 지금 스팟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거 못 들으셨구나. 그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나오는 돈. 1억 원 넣어놓으면 나오는 돈. 요즘 금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금리가 1%대잖아요. 네. 1년에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1% 나오는 거예요. 1%가 얼마예요? 1억에 1%가 1점 몇 프로라고 하면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달러 나누면 한 달에 8만 원 좀 못 되는. 네.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집어넣고 한 달에 버는 돈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1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목차를 보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소소하고인데 꼼꼼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러 가야겠네요. 예. 지금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 싱크탱크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리고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귀염둥이. 근데 보통 방금 동남아 숭례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귀염둥이 퀴즈맨. 예, 퀴즈맨 예. 예,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 또 모셨습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생소할 수도 있는 성함이지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자세한 소개는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예. 이주호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주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성함부터가 잘생기신 분. 전 교육부 장관 했던 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예. 예. 네, 해바라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거물급 인사를 또 모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예. 저 보건의료 쪽에는 노조 쪽에서 실력자예요, 실력자. 예. 이 이주호 단장님은 5만 명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요. 네. 전국에 180개 지부 250개 사업장을 가진 이 보건의료 산업노조 이 민주노총 소속의 최대 조직 중에 하나죠. 그래요? 예, 그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산별 노조를 건설하고 또 산별 교섭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혁혁한 역할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신 이 노동자가 노조 간부가 이 유학까지 갔다 온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귀족이시네요. 아 기적인지 아닌지 이제 들어보면 알 텐데 예. 정말 공부하고 일하는 예. 그런 저 조합원 우리 이주호 단장님 소개드립니다. 아 예. 다시 한번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고. 근데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상희 대표님께서 타인들의 어떤 그 머리카락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그 이주호 단장님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일을 긴밀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안 못 봤어요. 그 독일에 유학을 1년 동안 갔다 오셨죠? 네, 네. 1년 그 전에 또 저 왜 미국에도 한동안 가 계셨잖아요. 네, 한 6개월인가요? 5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이제 하시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보거든요.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한 거야, 풍성해. 저랑 지금 같은 연배거든요.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네. 대신 흰머리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 흰머리가 많은 게 낫다. 당근이 저거 염색해버리면 되거든, 그거는. 아,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완전히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옆머리 그래서 저희들 표현으로 말린다 그래요. 예. 머리카락을 옆으로 말리네. 근데 그런 모습을 하느니 차라리 서양 같은 데서는 사실 스킨헤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뭔가 되게 회한이 많은 일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살다 보면. 그 왜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그 중에 대머리 독수리가 있거든. 독수리가 늠름해야 되는데 대머리 독수리 보면 좀 안쓰럽잖아. 아 근데 권 PD도 진짜 좋아요. 아 머리카락이 어떻게 저렇게 좀 단정하고 예쁠까? 아, 저는 뒤통수가 예쁜 걸로 유명합니다. 아니 앞 라인도 위로 안 올라갔어. 그래요? 머리카락이 별로 안 빠졌는데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가발입니다. 그 저 의학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예. 그 대부분 시중에 파는 것은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HO에서 인정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약 두 종류. 그 다음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요즘 또 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직접 심어버리면 제일 확실하게 다시 납니다. 그래요? 예.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뭐 그런 저 개별 가격을 이제 특정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꽤 잘하는데 해서 그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전의 가격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을 어떻게 알아? 뭐 한 500만 원이면 되나요? 그 요즘 이제 좀 싸게 해준 데는 한 500만 원 하고요. AS까지 보장되는 꽤 잘한 데는 그보다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 쏘갈머리 없다, 또 주변머리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머리 가운데 이 저 쏙 빠지는 걸 쏘갈머리라 하고 주변머리가 이제 귀 옆으로 해가지고 없는 것을 주변머리 없다 하는데 실제 그런 이제 탈모의 행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쪽은 탈모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떼가지고 이제 그 모근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심어주는 이게 모발 이식입니다. 대공사네요, 진짜 4대 강공사네. 그렇습니다. 대공사지. 근데 네. 우리 저 권 PD나 우리 저 이주호 단장님은 큰 돈 번 거야 지금. 큰 돈 벌었어. 아 근데 굳이 그렇게 심고 사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 독수리 그 저 대머리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최신머리가 없는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화 배우들 나이 먹어서요 제일 실망한 사람이 황신혜 씨인데 황신혜 씨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곱게 늙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인조미가 너무 물씬 넘치는 그 얼굴로 나타났을 때 그게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남자들 마찬가지로 나이 먹어서 적당히 머리가 벗겨지는 게
어쩌면 그의 어떤 그 살아온 연륜의 세월 같은 것. 근데 만약 젊어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도 저는 전두환보다 노태우가 나은 것 같아요. 윤정희 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백건우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사는 분, 그분이 나이 아주 많아서도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고 했는데 이분이 주름을 없애지 않고 아무런 시술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얼굴에 화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래도 참 보기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머리가 좀 벗겨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오죽했으면 그 대선 주자들한테 뭐 정권교체 싱크탱크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 공약을 하나 걸어라 그랬어요. 염색금지법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사람들의 착시 효과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의학이 발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염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한 40대 한 초반만 돼도 그 당시엔 중늙은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40대 초반이 완전 청년이잖아요. 네. 근데 외모적으로 염색을 너무 해대는 것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관련되는 그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그거 생각해 보면 평준화 돼가지고 누구나 다 염색 안 하는 걸로 결론 딱 이렇게 나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돈 좀 들더라도 좋은 약 써야죠. 그것도 아주 자존심 상해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최순실 씨가 특검에 이렇게 자꾸 나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 피하고 처음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이 갖고,겠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 흰머리 없었을 텐데 갇혀 있는 동안 염색을 못 하니까 흰머리가 보이는 걸로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머니 인정하는 거고 박근혜 씨 같은 분들이 그런 식의 케어를 안 받는다면 진짜 노인일 거 아니에요. 65세 정도 됐으면 하얀 흰머리에 적진 그 옛날에 그 할머니일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받아들이겠죠. 좀 취향이 독특하네. 참고로 여러분이 그 비싼 그런 탈모 방지제 이런 거 쓰지 않으시더라도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이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4분의 1알만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탈모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뭐 편법으로긴 하지만 비범으로 약 타 드시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덜 빠진다는 것은 확실히 보장이 좀 됩니다. 요새 약 좋아져가지고 현대 의학이 뭐 발달했으면 그 의학의 효과를 좀 우리 국민들도 누리고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탈모 방지하는 약이 아니라 아예 머리가 새롭게 나게 하는데 흰머리까지 안 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약이 먹었는데 그 완전 대박이겠죠. 인류 역사에 굉장한 공헌하는 거겠죠. 근데 차라리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라 캐라. 그런데 그게 노화를 역행하는 거니까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만은 이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삼성과 데릴라의 그 전설이 있는 중동의 샘족, 햄족 계열들은 이 남성이 머리 빠진 걸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터반이나 이런 걸 쓰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 할렘에 들어가서 자기 여자들 쫙 있는 데서 머리 싹 빠진 게 보이면 이제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족의 그 머리 결이 동양과 같은 직상모입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파상모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가지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모발 이식 기술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서칭을 해서 한국에 그 세계 최고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서 비행기를 전세를 내갖고 오신 거예요. 사우디의 모 왕자님께서. 이 경북대학교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그 머리카락을 손바닥에 심어보고 발바닥에 심어보고 그 가로 잘라서 심어보고 세로도 잘라서 심어보고 하여튼 그래서 모발에 대한 교과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심으러 왔는데 이분이 딱 한 말이 왕자님은 한 번 심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딱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본국에 전화를 갖고 야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 투자사단 한 명 더 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 심을 때까지 계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뜬금없는 머리카락 이야기. 퀴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서정훈님.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지난 16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5년에 206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몇 위일까요? 정답은 2번 2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멕시코죠. 제가 참 OECD 비교 문제를 자주 내는데 그럴 때마다 늘 그 1위를 해주는 멕시코가 고맙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역으로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개혁을 이루어내고 기술의 변화에 맞춰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루어내는 등 경제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는 비정규직 문제, 경제 민주화의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힘을 가지고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3인당 집권 후 10년 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화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10%에서 90%까지 높였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주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의 발달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굉장히 조직률이 낮다고 했는데요.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번 5% 미만, 2번 10% 미만, 3번 20% 미만. 힌트는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정답자 한 20분 정도 쓰셨는데 유정일 교수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몇 위가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헛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요. 예, 답은 안 쓰셨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오답이네. 예. 유정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와서 좀 와닿네요. 그게. 이것도 순위를 매겨야 된다는 아픔도 좀 있는 것이고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그 퀴즈의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만 아는 척하지 않겠어요.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낸다는 비판이 좀 있는데 그 어려움은 참가 안 해요. 예. 자, 오늘 또 노조에 관련한 어쩌면 최고의 전문가 모신 김에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쪽 노조에 관련된 어떤 분위기라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전에 그 말씀하신 보건의료산업노조 이게 옛날에 병노론이라고 불렸다고요? 네, 옛날에는 병노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병원 노동자 몇 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조직 대상을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말고 보건의료 산업 전체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또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노조 그러면요 그 떠오르는 게 일단 전교조, 다음에 전공노, 공무원 노동조합, 예. 그 다음에 금속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떠오르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보건 관련한 보건의료산업노조 같은 경우는 첫 한 번씩 들어본 정도? 어떤 식욕 이슈 있었을 때마다. 근데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나 보죠. 저희들이 그 민주노총 소속 산별 노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공노, 금속, 전교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이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대단히 서운합니다. 서운하고요.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저희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이름 그대로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또 민간 중소병원, 어떤 재활요양병원 등에 일하는 그래서 우리 말로 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의사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저희 규약에는 의사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특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정서 때문에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요총 소속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PSI나 윤이라는 그런 국제 산별 노련이 있는데 거기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자랑하는 거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단순하게 우리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만이 아니라 그런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님하고 그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같이 또 하면서 그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요즘에 지집에서 한마디만 다. 야 진짜 우리 저는요 우리 이조 단장님 그리고 우리 유지현 위원장님 아직도 계시죠? 네, 지금 유지현 위원장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우리 유지현 위원장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왜 존경스럽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노동조합하면 조합원들의 그 이익을 정진하는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우선되기 마련인데 와 여기는요 온 국민의 건강권을 정진한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위의 목표잖아요. 추상적이고
근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제가 소원이 뭡니까? 건강보험료 10만 원 더 내기. 5만 원 더 내기였지. 25%. 예. 제 월급이 제가 건강보험료 지금 내고 있는 게 한 달에 20만 원. 5만 원 더 내겠다. 이게 내 소원인데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의사분들은 노조에 가입 안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 의사들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노동자 맞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또 봉직이 같은 경우는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죠, 분명하게. 그런데 개원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턴 레지던트나 봉직이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들 스스로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좋은 노동조합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의사이면서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교수 노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교수 노조에 그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수들 스스로가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가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가 될 수 없어.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뭔가를 요구하려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약자라야 되는데 교수인 내가 무슨 사회적 약자냐. 근데 이런 두 가지 뉘앙스가 다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저 교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니까 교수 노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이. 그런 것처럼 의사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 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지금 노동자냐, 난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어떤 선민의식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독일 유학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의사 노조가 예, 파업까지 하면서 어떤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꾸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걸 봤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언어련이라는 그런 산별 노조에서는 의사 3,000명이 가입해서 같이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위해서 노동자 의사가 힘을 합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한국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조 단장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건의료 산업노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왜 산별 노조가 돼야 되는지를 제가 거꾸로 많이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 노조 가입해 보신 적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노조다 또는 산별 교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에는 크게 이제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런 기업을 뛰어넘어서 산업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렇게 개별 병원별로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런 모든 그 병원을 뛰어넘어서 전국의 하나의 단일한 산별 노조고요. 산업별이란 뜻인가요? 예, 산업별 노조는 뜻이고요. 또 현재 노동법상으로 산별 노조는 만들 수가 있는데 산별교섭은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별 노조들이 기업별의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산업 정책이라든지 공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금속노조의 쌍차 지부 이런 개념으로 원칙적으로는 쌍용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노조분들이 자기 독립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산별 노조니까 금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뭐에 이렇게 다 들어와서 그 한 단일 노조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산업노조가 그 개별 병원 노조하고 이제 다른 이유들이 이 그동안 활동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개별로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환자를 내팽개치고 무슨 저 환자를 볼모로 밥하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산별 노조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이 저 노사 협상이나 파업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요구 조건으로 이 국가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뭐 협상력은 좋아지는 거 사실이죠. 이 메르스가 저 굉장히 광범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환자 안전을 위해서 또 그 병원 근무 종사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 보건의료 노조가 세게
이 국민 안전과 환자 안전 선언을 하고 또 이 숨기려는 이런 것들을 고소 고발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들, 또 병원 내에 그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들, 또 적절하게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이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산별노조가 진짜 있어야지 이게 저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런 그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노사 관계 이렇게 하면 노조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노사 관계인데 노 했을 때 노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는 사용자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으면 그게 노동조합이 지금 있거든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 사용자잖아요. 양자 사이에 어떤 교섭을 하는 건데 이때 주로 이루어지는 교섭은 병원 내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와 고대병원 노조, 연대병원 노조 등등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노조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묶여서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조로 존재하게 되면 병원을 넘어서는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의 노동자가 다 모여 있는 보건의료 산별 노조라고 하는 노측과 그다음에 전국에 이제 병원 경영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병원 경영자 측 양자 사이에 노사 이제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올라오는 의제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라든지 근무 환경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이상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 같은 전염병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해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소원하는 건강보험료 더 내기 운동, 이 국민건강 하나로 운동을 어떻게 관철해 가지고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나라 만들 거냐, 이런 걸 의제로 올리거든. 자, 그렇게 되면 노와 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들어오는 거야. 정부가. 맞죠? 네. 노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왜냐니까 노사 간에 만약에 건강보험료 더 내기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건강하게 합의해내면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정부니까, 그죠? 그럼 정부가 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정이 산별로 이렇게 이제 작동하게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 효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경험으로 그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병원 노조다 보니까 항상 이제 활동하면서 그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고려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별 노조 때는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지금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 병원에 가면 TV를 보려면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그 환자들의 그 동전을 또 수익으로 잡고 활동을 했고, 또 환자들의 어떤 편의 시설이 부족해갖고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 보호자 활동을 하면 되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막상 산별노조가 되니까 더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꿈과 우리의 계획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안에서 작은 문제 해결만으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메르스 문제라든지 또 병원비 걱정 없는 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보건의료 정책 전반적인 문제에 산별노조가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산별노조의 가장 큰 좀 장점과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자 없는 병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얼마 전에 왜 문재인 후보가 서울의료원인가 가가지고 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그거 처음에 제기한 게 보건의료 산별노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기업별 노조 때는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보호자분들이 그 밤을 새우면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호자용 침대를 두자,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병원에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자 보호자를 위한 침대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안 와도 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정말 환자를 위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또 산별노조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직업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자기 권익을 챙겨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노조분들이 특히 또 민주노총 계열의 분들 보면은 공익적인 걸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당연히 노동자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권, 노동 조건에 대해서 향상해서 싸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노조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어떤 그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노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뭐 당위성이나 어떤 그런 뭐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서울 의료원 방문했던 그 문재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왜냐니까 그분이 거기 찾아가 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보호자 없는 이런 병원 이거 확충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할 수 있게 된 근거 그 처음에 시발점을 제공했던 게 바로 보건의료 산업노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저 금속 산별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뭐 우리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정말 보건의료 노조가 기여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저는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의 간호사들 이야기하잖아요. 백의의 천사라고. 보건의료 노조의 주력의 간호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보건의료 노조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게 진짜 백의의 천사구나 제가 그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온 국민이 건강보험료 더 내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요구하는 게 현장 간호사들의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 간호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는데 지금 아까 그 서정우님의 퀴즈에서도 약간 그게 나왔는데요. 정말 잘 돼 있고 유명한 그래서 어떤 비율상으로 보면 거의 1위의 노조인데 거기에도 가입률은 다른 어떤 산별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들도 그 보건의료 노동자가 뭐 적게 추계할 때는 한 42만 명, 또 넓게 추계할 때는 80명 잡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조합원이 5만 명이니까 조직률이 낮게 추계하면 5%, 높게 추계하면 10% 정도 조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조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은 기승전 노조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싸우지 말고 뭉쳐서 팀으로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1등 산별 노조라고 하는 의료보건노조도 그렇게 낮은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조직률의 비밀인데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공식 통계로 10.2%입니다. 10.2%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조직률은 20%가 넘고요. 근데 다시 말해서 300인 이하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조직률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률을 높이자고 했을 때 지금의 노동조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소영세 취약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야지만이 조직률이 높아지고 또 비정규직이 노조를 더 많이 만들어야지 조직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모 대기업 노조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하면서 조합장이 돈을 받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주 노조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저 기업별 노조가 라스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화, 어떤 불평등 구조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들이 기업별 노사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업별 노사 관계에서는 잘하면 자기들끼리 임금 많이 올리는 그런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못하면 노사 단합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기업별 노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요. 병원 관련한 직장이면 파업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직업의 어떤 특성상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SBS에서 어느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걸 1시간짜리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되게 놀랐는데 그 어느 간호사의 고백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병원에서의 간호사들이 너무 그 반근무 교대제 이런 노동 시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이직률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대학병원은 이직률이 한 10% 되고요.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어떤 정상적인 그 간호 서비스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좀 됐고요.
근데 그 반면에 저희들은 그 건강보험으로부터 수가를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50%하고 되게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노동 집약 산업으로서 또 인건비도 많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상당히 열악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업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경우가 많고, 파업을 하면 이제 언론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 떠들기 좋아하는 저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뭐 어떻게 했다, 이 쌍투적으로 쓰는 몇 가지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 공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죠? 저희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병원에서 파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파업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 원에서 하는 파업은 별로 없고요. 그걸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 노동조합에서 파업할 때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정부와 자본의 어떤 손배 가압류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경찰의 공권력 투입, 이런 부분들을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의 어떤 항의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파업을 할 때 그 환자나 그 환자 보호자들한테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의 어떤 건강권,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파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업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불편을 참고 견디면 더 근본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그 파업을 하면서는 필수요지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분만실에 필수 인력을 배치하면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또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뭐 오류 사고라든지 그런 불편은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업의 명분.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뭐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노조원들의 개별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내걸고 파업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같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든지 늘 이런 명분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보건의료 산업 노조의 파업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볼 때는 크게 욕 얻어먹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반대로요. 파업의 효과도 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파업하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고 하려다 보면 파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다가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대체 인력 얼른 구입해가지고 파업 효과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동법이 개혁되면서 그 필수 공익사업장한테 그 필수유지 업무가 더 확대되면서 실제로 어떤 그 국민의 건강권이나 공익을 지키기 위한 미명하에 어떤 필수 인력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위력이 떨어지면서 또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떨어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제도가 단기간에는 어떤 그런 공익이나 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파업에는 상당히 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질문을 좀 이제 확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보건의료노조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전문가로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퀴즈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인식 속에요. 어떤 사람은 50%가 넘을 거야, 어떤 사람은 70%가 넘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기 예시 중에 90%, 그다음에 50%, 뭐 10% 이런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낮거든요. 퀴즈 답은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좀 제가 가르치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낮은 이유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조라는 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노조 자체가 갖는 어떤 거부감 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나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2%에 불과하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에서 60%, 많게는 한 90%까지 조직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기 불황이라든지 뭐 실업률 증가 탓으로 인해서 노조 결성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산업 구조가 어떤 제조업 중심에서 그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서 노조 만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뭐 사실 저희들이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낮은 거는
어떤 제도적 환경이라 보거든요. 정부나 자본이나 언론의 어떤 그 반노조적인 그런 뭐 선동이라 그럴까요? 또 거기다 어떤 노조 만드는 것 자체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진 자들의 노블리 서블리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조 조직률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2%면. 네, 그렇습니다.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노조원이면 자기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뭐 제가 갔다 왔던 독일 같은 경우에 한때 많을 때는 국회의원의 한 60-70%가 예,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요. 내각의 한 3분의 1 이상이 예, 노동조합 조합원일 정도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것이 어떤 머리에 뿔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일반 노동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권익 또 이런 공공을 위해서 단결하고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유럽 어느 나라를 배낭여행 하시던 분이 뭐 길을 잃었다 할까요? 뭐 그래서 잠시 쉬고 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봤대요. 누구 어느 분은 댁에 가서 그걸 여쭈면 되겠냐 했더니 노조에 가입하신 어떤 분의 댁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공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노조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노조 조직률 낮은 거는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정치인들이 노조 조직이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선거 제도 자체가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이 특정 정당의 이 저 소선거구제에서 이 양대 정당만 이제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말빨센 조직이 출연한 게 별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조 조직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두 번째로 기업하는 분들은 노조는 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저 조직이라는 이런 인식이 원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거는 뭐 저 유럽에서는 노조도 없이 어떻게 기업을 해 이런 게 보편적인 정서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노조를 좀 배관시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많이 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노조 자체가 별로 지금까지 존경스러운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이 생각 속에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 학생들을 보고 장래의 꿈이 뭐니 하면 사실은 거의 90%는 노동을 하고 사는 노동자잖아요. 그 미래의 꿈은 저는 무슨 일을 하는 노동자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노동자가 꿈이에요라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예술가, 뭐 간호사 뭐 이렇게 하지. 뭐 간호 노동자, 예술 노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노동자하고 그걸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간호사도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술가도 뭐 많은 경우에는 예술가 노동조합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대부분 다 노동을 하고, 그럼 그 노동 자체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려면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에 한번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영국 사람들은 그 노동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면 광산의 노동자잖아요. 광부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광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 산업 노동자라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식이 심지어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도 그냥 노동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요 노동이란 말에 어떤 갖는 거부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뭐 근로란 말도 있었지만 근로든 노동이든 제가 봤을 때 꽃갱이로 삽을 들고 땅을 판다거나 공장에서 기름판 묻히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그 개념이 아직도 이미지화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제 생각은 법적인 위치를 떠나가지고 대통령도 사실 노동자 아닙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인 거잖아요. 노동이나 근로라는 말을 아주 하위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접합하지 못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온 어떤 분들도 사실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없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대한민국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 노동 문제를 몇 번이나 나눠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노동 부분에 그 힘을 실어주고 이것을 아주 공개화 또 투명화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가의 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러면은 저희 단장님께 이제 본격적인 질문, 진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노동에 관련돼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노사관계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하고 또 노동력의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가 노사관계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를 주로 지칭을 하는데요. 그 노사관계의 핵심이 결국 이제 노사가 맺는 단체 교섭입니다. 근데 그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개선하고 또 갈등을 해소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가지고 어떤 산업 평화에 기여하는 이게 이제 단체 교섭이라고 칭하고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떤 사회 분배 정의라든지 어떤 산업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 노사관계 단체 교섭의 주요한 기능인데요. 근데 한국은 이제 뭐 외형적으로 다들 평가하는 것처럼 뭐 대립적이다, 갈등적이다, 뭐 노조가 파업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너무 노동 배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낮은 조직률이 어떤 이런 문제, 노동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조직률도 낮지만 그것이 또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노동에 대한 그 잘못된 이미지도 있지만 또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도 저희도 상당히 억울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노동법상으로는 합법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합법인데 국민들은 지탄을 해요. 너네들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근데 역으로 우리가 산별노조가 어떤 뭐 촛불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또 옛날에 그 광우병 때 광우병 쇠고기 급식을 병원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회 문제나 산업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국민들은 호응을 하겠지만 노동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정치적 목적. 예,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 단체 교섭의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낮은 조직률과 어떤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안에 또 추가로 해서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큰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시스템 자체가 소위 말해서 기여 중심 고용돼 있어야지 뭔가 사내 복지 혜택도 받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국가의 제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이 노조가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노예를 부리는 방법 중에 그렇죠. 예. 열악한 일자리를 몇 개 안 만들어 놓고 서로 아기다툼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들어가서 채용되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잘릴 염려가 있는 노조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그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또 적어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공론화하고 이제 국민적 콘센서스 공감대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이런 획기적인 사례들이 해외에 있었습니다. 스웨덴에 저희가 복지국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조 조직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3인당이 집권하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10%가 90%로 갑자기 늘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지 지금의 그 산재보험 같은 거 또 저 실직하고 받을 수 있는 그 고용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보험의 관리 기능을 노동조합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 안 하면 손해네 싶으니까 막 엄청나게 그 가입이 늘어나가지고 급속하게 10년 만에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90%나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그런 노조의 힘이 어쩌면 복지국가를 만들었는지 예. 복지국가니까 노조 조직률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연치 않은 우연이 발견되네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노조 조직률이 높으니까
이게 노조 조직률 높은 것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산업별 노조로 돼 있으니까 그 산업별 노조의 평균 임금 수준 같은 걸 정해 가지고 그 평균 임금을 못 맞추는 저 기업이나 직장은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부가치 산업이 계속해서 그 유입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 이게 이제 아웃 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아웃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예. 소린가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산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산별 노조. 뭐 보건의료 산별 노조로 예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떤 산별 노조가 하나 있으면 그럼 그 산별 노조에 소속된 여러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장들의 대체적인 이제 임금을 산별 차원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산별 평균 임금이 딱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산별에 있는 어떤 회사들은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이윤을 많이 남겼고 또 어떤 그 회사들은 그 생산력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뭐 이윤을 별로 못 남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생산력 수준이 낮은 이 회사들은 평균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면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 북유럽 나라들은 이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임금에 가까운 이제 평균 임금을 정해놓고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이제 문을 닫도록 만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 전체가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자꾸 이동해 나가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생산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이미지는 사실은 아닌 거다 그렇죠. 이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또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 또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들, 또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들 공통점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다 높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어떤 복지국가의 아주 가장 중요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적 적용을 고민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지금 10%의 조직률을 뭐 50% 높이겠다고 했을 때 현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 때문에 야 지금 그 뭐 맨날 머리띠 두르고 파업만 하는 자기 어떤 이기주의만 가득 찬 노동조합이 10%에서 50%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률이 지금 300인 이상은 이미 60% 이상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률 결국 높인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중소형체나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가 조직이 돼야지만 조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그 시금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정말 몇 가지 사업만 제대로 한다라면 저는 조직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게 이제 켄터 시스템인데요. 뭐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혜택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게 이제 켄터 시스템인데요. 그런 시스템 하나 도입을 하더라도 조직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 같은 경우에 다 공공연하게 무노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벌개혁 뭐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삼성은 무노조 정책이 아니라 노동조합 만드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런 걸 제대로 선언하게 만드는 것도 노동조합 가입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봐서 알겠지만 노동절 때 노동조합에 가입해라라는 이런 권유를 하는 그런 대통령 연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한 거예요. 예. 나서서 그런 어떤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몇 가지 어떤 정책만 제대로 편달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수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게 방금 우리 이주호 단장께서 3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 이게 우리 흔히 대기업이라고 얘기했죠. 예. 300인 이상이면 뭐 대기업인가요? 중견기업이라고 그러나 이걸? 300인 이상이면? 예. 네. 흔히 뭐 500인 이상이 대기업으로. 300인 이상이면 뭐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인데 300인 이상 그 사업장에서는 60%예요, 조직률이. 노동조합 조직률 60%. 그럼 이게 북유럽 수준이에요. 그게 지금 삼성 빼면은 한 80% 올라가겠네요. 그렇겠네 진짜. 아, 이번에 그냥 삼성만 우리 두 손 두 발 더도록 한국 받아냅시다. 근데요 여기서 저도 약간 충격적인 게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다른 방송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꿀팁 요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가 조금 넘어요. 11.3%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면 직장을 잃어도 거기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마 분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를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실업보험에 이제 네. 가입을 안 하거든요. 네. 이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그 자영업자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 임노동 관계에 노동자로 고용된 사람만을 따지고 보면 지금 아마 한 절반 정도가 실업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상하게 어쩐지 그 다운로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내보낸 에피소드였는데 어쩌면 사실은 나는 해당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아예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죠. 지금 보면 실제로 그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버는 사람. 이게 우리 근로자거든요. 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이라든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치킨 가게를 하면 그 부인이 조력을 해가지고 월급을 안 받지만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그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이제 이 고용보험, 실업보험에 그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업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본 임노동 관계에 고용돼 있는 경우에 이제 실업보험에 가입을 정부가 노동부가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경우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보험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권 바뀌고 뭔가 이걸 개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내가 낸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로 어느 정도 정부가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거. 요거는 제가 잠깐 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실업보험 요즘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 실업보험 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실업보험이라고 부르느냐. 외국에서는 영어로 쓸 때 고용이 employment잖아요. 앞에 un 붙여요. unemployment. unemployment면 실업이잖아. 그래서 unemployment insurance 하니까 실업보험이 되는 거야. 근데 실업보험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운영되는 걸 엊그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더라고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용도의 준비금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어쩌면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영어로 unemployment면 그것도 실업보험인 거예요. 실업 상태에 있을 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의미를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뭐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걸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못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정부 보장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맞냐는 거죠. 맞는 거죠. 그건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고용 그 보험에 전 국민이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다 가입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그 원리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유럽 선진국들은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을 하든 된장찌개 집을 하든 이런 자영업자들도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인 기업, 2인 기업, 3인 기업 뭐 이런 영세 사업장도 그 노동자들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옛날에 왜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150만 원 받고 일을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했으면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 그분은 혜택을 받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용보험도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보험도 최저임금 수준의 생기면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면 되는데 그분은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처럼 정부 50, 뭐 노동자 50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제도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반반 내도록 근데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이런 분들은요? 비정규직 이런 분들도 가입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앞으로 지속해서 노동을 나는 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보험료 조금 내야 되잖아요. 본인도. 그 내는 게 또 이제 싫은 거고 그리고 저 기업주가 고용주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줘요. 야, 이거 가입하자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고용돼 있는 기간, 일하는 기간이 무보수인 토요일 빼고
180일이 돼야 되는 그 문제도 있더만요. 6개월 가입해야 네. 돼요. 6개월 해야 돼요. 이것도 한 3개월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 6개월이 토요일이 빠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날짜 수로는 180일인데 한 8개월쯤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기여 중심의 고용안정 시스템을 국가가 보장하는 고용안정 시스템을 전환한다 이런 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180일을 더 낮춰가지고 어쨌든 그 가입 대상자를 대폭 늘려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입 여건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기여 수급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이걸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꼭 개별 그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어도 지역별로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게 해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저 산업군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청이나 1차, 2차 하청이 아닌 3차, 4층까지도 가입하게 묶어주면 사실은 잘 사는 기업들의 그 많이 내는 이 노동자들의 그 기여를 좀 저 어려운 기업들이 좀 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로 국가하고 저 기업과 이렇게 나눠서 이 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지금 오늘 방송이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얼개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의 환경이 이렇고 무엇이 문제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뭘 해줘야 된다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노동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학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또 우리 단장님께서 노사 환경이 되게 좋아지면 어떻게 어떤 모양을 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의 노사 관계를 노동 배제형 노사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노동 참여형 노사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1년 갔다 온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뭐 종업원 평의회를 통해서 노사 공동 결정 제도가 있어서 어떤 회사의 경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책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그런 공동 결정 제도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는 이제 300교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노동 시장의 이중화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뭐 독일의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8.5유로로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그런 또 최저임금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그런 그 임금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바로 이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그런 노동정책, 고용정책,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좀 다르지만 그런 참여형 노사관계에서 또 하나의 핵심이 그런 정당명부 비례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노동 문제를 한 축으로는 노사 문제를 풀고 한 축으로는 어떤 그런 국회를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양대 축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니까 정말 한국에서 보는 그런 뭐 고공농성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뭐 분신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아주 그런 극한적인 투쟁 없이 예. 어떤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 차기 정부 혁명적으로 개혁할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분절적 배제적 노동시장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이런 화합적인 이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기업별 노사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산업별, 직능별, 직군별, 지역별 노사관계까지로 이 확대해서 그 노동 노사관계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여 중심의 고용안정 시스템이 아니고 국가가 보장하고 참여하는 고용안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노동계가 가진 잠재력과 힘을 국가 발전에 같이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노조 출신들 거의 없잖아요. 어쩌다가 그 비례대표로 노조 관련된 분들 한국노총 김성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개천에서 용나신 케이스고. 개천에서 뭐 욕 나도 뭐 그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노동자들의 비율로만 따져보면은 그만큼 비율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당명부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취지일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친노동 쪽으로 법을 만들어내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거기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까 저 고용보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고용 그 보험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용보험의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게 비용. 그래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노사 관계의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 이런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아니면 또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를 못해서 실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동력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도울 거냐. 저는 이분들을 돕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한꺼번에 싹 없애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한가 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서 뭐 일당 조금 받고 일하시는 비정규직 아주머니 보고 당신 고용보험료 내고 가입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정말 유식한 말 하나 했어요. 뭐라고? 무기여에 급여를 준다라고 그랬거든. 무기여라고 하는 것은 기여를 안 했다. 보험료 안 냈단 말이에요.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업급여에 대비해가지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비해서, 이거는 고용보험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인데, 이거 우리가 실업수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실업수당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실업수당, 이게 일종의 이제 기본소득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건 말고, 냈던 건 말고.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안 냈지만 내가 실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보험을 못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권리 때문에 그냥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야. 이게 실업수당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사실 재벌개혁이 노사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촛불 전국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벌개혁을 하는데, 그중에 코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노조라든지 노동 문제 또 관련돼 있을 법한 재벌개혁의 핵심 코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할 때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개혁으로 또 이야기되고, 또 재벌개혁도 되게 협소하게 어떤 그 이익을 어떤 주주에게 돌려주자, 이런 이제 주주 뭐 자본주의,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재벌개혁의 핵심은 결국 어떤 독점적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노동자한테 돌려주고 공유하는 것, 다시 말해서 또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벌개혁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평의법 같은 그런 예, 거죠. 작업장 평의 같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일부 있는 걸로 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그 근로자 이사회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로자 이사회라든지 그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된다라면, 저는 뭐 상당 부분 재벌 개혁이나 어떤 직장 민주화나 어떤 그런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선 주자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던졌던 아젠다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이야기죠. 네. 근데 그 심각성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좀 깊게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지점은 넘어가고요. 하나의 사례만 좀 예로 들고 넘어가겠는데요. 87년 6월 항쟁 때 이 호원철폐 독재 타도해서 그 국민들의 열망이 이제 6.29 선언으로 그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개헌을 이제 수용함으로써 무산시켰는데, 그 다음에 있던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맞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노동자 대투쟁을 했고, 그 이후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그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노로, 삼노조가 병노로는 출범하게 됐던 것도 아마 그때 8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임금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졌거든요. 그 높아진 노동소득 분배율이 사실은 97년 IMF 전까지 이 우리나라의 경제 호황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그 조직률을 높이고 그 기업별 노사 관계를 사업별 노사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행태의 적극적 변화들이 향후에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다.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노동조합 간부로서 최근에 그 촛불 시민혁명 때문에 그 노동 의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요. 또 어떤 후보는 뭐 노동자 대통령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한때 촛불의 영향으로 선거 이슈가 상당히 저 왼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감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중도 경쟁이 되면서 또 이상한 후보가 막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노동이 실종되고 있고요. 노동 의제가. 더 이제 아쉬운 거는 노동이 거론되더라도 어떤 그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어떤 시혜성 공약은 막 넘쳐납니다. 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건 늘어나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노동과 함께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 참여형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 조정률을 높이겠다. 그것을 노동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약이 없다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 노동 없는 경제 민주화가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노동 있는 경제 민주화가 복지국가의 핵심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어떤 노동이 참여하고 또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이 이후 대선 국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된다라면 이후에 높아진 조직률과 또 산별 노조가 어떤 그런 노동 존중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이 바뀐 뒤에 어떤 분들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시 민주화가 되면 노조들이 대규모의 파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봤을 때요. 제가 알고 있는 노조 분들은 다 마지막까지 잘 되게 기다려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칼 빼드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저는 민주노총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은 다수의 최고의 많은 직업이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그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노조 투쟁 아니라도 일반 유권자로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분들이 그걸 받아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구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그 노동 존중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그렇죠. 노동 존중 팟캐스트 전 세계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 존중 팟캐스트에 우리 새로 출범한 하청 팟캐스트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우리는 완전히 노동 존중의 하청이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노조에도 가입 안 하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이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우리 단장님 신기한 것은요. 노동조합 간부들은요. 염색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 분위기가 있나 봐요. 다음에 올 때 염색하고 와.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로 잘라서 심어보고 세로도 잘라서 심어보고 하여튼 그래서 모발에 대한 교과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심으러 왔는데 이분이 딱 한 말이 아 왕자님은 한 번 심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딱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본국에 전화를 갖고 야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 투자 살단 한 명 더 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 심을 때까지 계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뜬금없는 머리카락 이야기. 퀴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서정훈님.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지난 16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5년에 206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몇 위일까요? 정답은 2번 2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멕시코죠. 제가 이 참 OECD 비교 문제를 자주 내는데 그럴 때마다 늘 그 1위를 해주는 멕시코가 고맙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역으로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개혁을 이루어내고 기술의 변화에 맞춰 산업의 구조 조정과 혁신을 이루어내는 등 경제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는 비정규직 문제, 경제 민주화의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힘을 가지고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3인당 집권 후 10년 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화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10%에서
90%까지 높였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주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의 발달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굉장히 조직률이 낮다고 했는데요.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번 5% 미만, 2번 10% 미만, 3번 20% 미만. 힌트는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정답자 한 20분 정도 쓰셨는데 유정일 교수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몇이가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헛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요. 예, 답은 안 쓰셨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오답이네. 예. 유정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와서 좀 와닿네요. 그게. 이것도 순위를 매겨야 된다는 아픔도 좀 있는 것이고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그 퀴즈의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만 아는 척하지 않겠어요.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낸다는 비판이 좀 있는데 그 어려움은 참가 안 해요. 예. 자, 오늘 또 노조에 관련한 어쩌면 최고의 전문가 모신 김에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쪽 노조에 관련된 어떤 분위기라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전에 그 말씀하신 보건의료산업노조 이게 옛날에 병노론이라고 불렸다고요? 네, 옛날에는 병노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병원 노동자 몇 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조직 대상을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말고 보건의료 산업 전체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또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노조 그러면요 그 떠오르는 게 일단 전교조, 다음에 전공노, 공무원 노동조합, 그 다음에 금속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떠오르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보건 관련한 보건의료산업노조 같은 경우는 첫 한 번씩 들어본 정도? 어떤 식욕 이슈 있었을 때마다. 근데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나 보죠. 저희들이 그 민주노총 소속 산별 노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공노, 금속, 전교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이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대단히 서운합니다. 서운하고요.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저희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이름 그대로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또 민간 중소병원, 어떤 재활요양병원 등에 일하는 그래서 우리 말로 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의사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저희 규약에는 의사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특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정서 때문에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요총 소속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PSI나 윤이라는 그런 국제 산별 노련이 있는데 거기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자랑하는 거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단순하게 우리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만이 아니라 그런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님하고 그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같이 또 하면서 그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요즘 지집에서 한마디만 다. 야 진짜 우리 저는요 우리 이조 단장님 그리고 우리 유지현 위원장님 아직도 계시죠? 네, 지금 유지현 위원장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우리 유지현 위원장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왜 존경스럽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다음 키워드는 대포폰, 차명폰. 박근혜 씨가 최순실과 통화했다는 게 지금 JTBC 보도를 보면은 6개월 동안 500통이 넘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죠. 6개월 동안 500통 이상이면 거의 하루에 3통 정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귀는 사이에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몸인데 뭐. 노회찬님의 트윗입니다. 차명폰 2개 동시 개통하여 하루 4차례씩 통화했군요. 부부나 가족 사이에도 힘든 경우 열렬한 애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최순실이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데 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야. 보도에 의하면은 보통 10개 정도를 한 가방에 넣고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용도마다. 이거는 그네 언니, 이거는 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내 명의가 아닌 걸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는 차명폰이에요. 용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포폰은 전혀 누군지 몰라.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인데 명의만 빌려줘서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폰이고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고요. 차명폰은 논란이 좀 있어요.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핸드폰 만들어줄 때 명의를 꼬맹이로 하나요? 그런 게 차명폰인 거죠. 선의의 차명폰 그런 거고 지금 이 차명폰은 윤전추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네, 윤전추 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전추 것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밀접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윤전추 네가 좀 만들어주기 핵심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언론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기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윤전추하고 같이 쌍으로 다니는 이영선 행정관도 있잖아요. 아마 걔도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신용불량이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불쌍해라 나하고 똑같아. 농담이네요. 네. 어쨌든 이 차명폰은요 법적으로 허용된 친족이라든지 이렇게 범죄와 관련이 없을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용인해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엄연히 실명으로만 개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내가 쓰는 것 차명폰 불법이고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 거가 아닌 명의의 폰으로 쓰는 대포폰 불법입니다. 다니다 보면 저도 그때 한 2년 전에 시국이 하수상할 때 대포폰을 하나 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투지폰인데 보통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번호하고 기계 포함해서. 싸요 의외로 대포폰은. 거기에 이제 뭐 선불로 돈 채워서 쓰는 건데.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이석현님의 트윗입니다. 팩트체커 보다가 한마디. 차명폰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원래 없던 말. 제가 2010년 11월 1일 민간 사찰 은폐를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든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더니 세상이 깜짝. 이때 청와대는 대포폰 아니고 이름만 빌린 차명폰이라 우긴 신조어 이렇게 트윗을 올리셨네요. 정치인 특유의 깔때기 훅 들어오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힐러리 이석현님은 네.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대포폰하고 차명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대포폰 자체가 워낙에 불법이고 만약에 박근혜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참 이름을 써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청이 안 된다라고 하는 투지폰, 피처폰, 피처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명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일반 투지하고 스마트폰하고 비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최소한 99대 1 정도 된다고 봐. 근데 대포폰은 비중이 한 40~50% 되는 거예요. 일반 투지폰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영선 행정관이 자기 옷에 쓱 닦아준 것도 보면 그런 뭐 폴더형 기계를 사용한 거였고 어쨌든 뭐 원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대포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비싸지도 않아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이런 전화를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명의가 아니라. 그래서 2월 5일에 JTBC 뉴스에서 이미 차명폰 상당수가 개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조사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 윤모 씨가 차명폰을 여러 개 개통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도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영선 행정관 등 세 사람이 쓴 차명폰의 뒷번호는 심지어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차명폰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6개월에 590회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정당성은 이거다. 박근혜가 대포폰들하고 통화한 내역을 그 기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허가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까칠한 톡쟁이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차명폰, 대포폰을 일반 국민들이 쓰면 분명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처벌. 하물며 청와대의 인간들, 특히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 처벌하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대포폰은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사문서 위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명폰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을 알고 하는 거고 대포폰은 그냥 가서 아무 이름이나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는 건데 그럼 이게 2010년도부터 한나라당이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직도 이 행위를 2017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얼마나 끈질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알면 안 되길래 한 사람이 이렇게 10대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지 저는 뒤통수가 예쁜 걸로 유명합니다. 아니 앞 라인도 위로 안 올라갔어. 그래요? 머리카락이 별로 안 빠졌는데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가발입니다. 저 의학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예. 대부분 시중에 파는 것은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HO에서 인정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약 2종류. 그 다음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요즘 또 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접 심어버리면 제일 확실하게 다시 납니다. 그래요? 예.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그런 개별 가격을 특정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꽤 잘하는데 해서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전의 가격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격 한 500만 원이면 되나요? 요즘 좀 싸게 해준 데는 한 500만 원 하고요. AS까지 보장되는 꽤 잘한 데는 그보다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왜 쏘갈머리 없다, 또 주변머리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머리 가운데 쏙 빠지는 걸 쏘갈머리라 하고 주변머리가 이제 귀 옆으로 해가지고 없는 것을 주변머리 없다 하는데 실제 그런 이제 탈모의 행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쪽은 탈모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떼가지고 이제 모근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심어주는 이게 모발 이식입니다. 대공사네요, 진짜 4대 강공사네. 그렇습니다. 대공사지. 근데 우리 권 PD나 우리 이주호 단장님은 큰 돈 번 거야 지금. 큰 돈 벌었어. 근데 굳이 그렇게 심고 사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최신머리가 없는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화 배우들 나이 먹어서요 제일 실망한 사람이 황신혜 씨인데 황신혜 씨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곱게 늙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인조미가 너무 물씬 넘치는 그 얼굴로 나타났을 때 그게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남자들 마찬가지로 나이 먹어서 적당하게 머리가 벗겨지는 게 어쩌면 그의 어떤 살아온 연륜의 세월 같은 것. 근데 만약 젊어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도 저는 전두환보다 노태우가 나은 것 같아요. 윤정희 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백건우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사는 분, 그분이 나이 아주 많아서도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고 했는데 이분이 주름을 없애지 않고 아무런 시술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얼굴에 화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래도 참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좀 벗겨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오죽했으면 대선 주자들한테 정권교체 싱크탱크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 공약을 하나 걸어라 그랬어요. 염색금지법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사람들의 착시 효과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의학이 발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염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한 40대 한 초반만 돼도 그 당시엔 중늙은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40대 초반이 완전 청년이잖아요. 네. 근데 외모적으로 염색을 너무 해대는 것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관련되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그거 생각해 보면 평준화 돼가지고 누구나 다 염색 안 하는 걸로 결론 딱 이렇게 나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돈 좀 들더라도 좋은 약 써야죠. 그것도 아주 자존심 상해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최순실 씨가 특검에 이렇게 자꾸 나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 피하고 처음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이 각곡했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 흰머리 없었을 텐데 갇혀있는 동안 염색을 못하니까 흰머리가 보이는 걸로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머니 인정하는 거고 박근혜 씨 같은 분들이 그런 식의 케어를 안 받는다면 진짜 노인일 거 아니에요. 65세 정도 됐으면. 하얀 흰머리에 쪽진 옛날에 할머니일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받아들이겠죠. 좀 취향이 독특하네. 참고로 여러분이 비싼 그런 탈모 방지제 이런 거 쓰지 않으시더라도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이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4분의 1알만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탈모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돼 있어서 편법으로긴 하지만 비범으로 약 타 드시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덜 빠진다는 것은 확실히 보장이 좀 됩니다. 요즘 약 좋아져가지고 현대 의학이 발달했으면 그 의학의 효과를 좀 우리 국민들도 누리고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탈모 방지하는 약이 아니라 아예 머리가 새롭게 나게 하는데 흰머리까지 안 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약이
먹었는데 그 완전 대박이겠죠. 인류 역사에 굉장한 공헌하는 거겠죠. 예. 근데 차라리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라 캐라. 그런데 그게 노화를 역행하는 거니까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만은 이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삼손과 델라의 그 전설이 있는 중동의 셈족, 햄족 계열들은 이 남성이 머리 빠진 걸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터반이나 이런 걸 쓰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 할렘에 들어가서 자기 여자들 쫙 있는 데서 머리 싹 빠진 게 보이면 이제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족의 그 머리 결이 동양과 같은 직상모입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파상모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가지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모발 이식 기술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서칭을 해서 한국에 그 세계 최고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서 비행기를 전세를 내갖고 오신 거예요. 사우디 모 왕자님께서. 이 경북대학교에 스님 한 분 계신데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 예예.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그 머리카락을 손바닥에 심어보고 발바닥에 심어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끼기도 하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소소한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책 자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왜요? 제가 어제 너무 심심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다가 이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이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는 법 이런 1, 2, 3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안에서 이 일상이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 소개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자의 자몽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진행하는 분이세요. 그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 네. 그러면은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하고 트렌드 리더스라는 팟캐스트를 동시에 듣고 보면 돈이 30만 원 들어오나? 야, 이거 이쪽 교재 같은 거네. 교재를 해설하는 게 팟캐스트고 네. 책은 교재인 거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TWIG에서 펴낸 책 제목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 부제로 누구나 월 15만 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좀 읽읍시다. 네. 근데 이게 월 15만 원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용돈 수준의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가 연 그 1.5%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자 수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목돈 1억이네요. 15만 원을 번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월 15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이미 거죠. 지금 스팟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건 못 들으셨구나. 그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나오는 돈. 1억 원 넣어놓으면 나오는 돈. 요즘 금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금리가 1%대잖아요. 네. 1년에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1% 나오는 거예요. 1%가 얼마예요? 1억에 1%가 1점 몇 프로라고 하면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달러 나누면 한 달에 8만 원 좀 못 되는. 네.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집어넣고 한 달에 버는 돈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1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목차를 보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소소하고인데 꼼꼼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러 가야겠네요. 예. 지금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 싱크탱크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리고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귀염둥이. 근데 보통 방금 동남아 숭례 공연을 마치고 귀염둥이 퀴즈맨. 예, 퀴즈맨 예. 예,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 또 모셨습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생소할 수도 있는 성함이지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자세한 소개는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예. 이주호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주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성함부터가 잘생기신 분. 전 교육부 장관 했던 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예. 예. 네, 해바라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거물급 인사를 또 모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예. 저 보건의료 쪽에는 노조 쪽에서 실력자예요. 실력자. 예. 이 이주호 단장님은 5만 명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요. 네. 전국에 180개 지부 250개 사업장을 가진
이 보건의료 산업노조 이 민주노총 소속의 최대 조직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산별 노조를 건설하고 또 산별 교섭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혁혁한 역할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신 이 노동자가 노조 간부가 이 유학까지 갔다 온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귀족이시네요. 귀족인지 아닌지 이제 들어보면 알 텐데 예. 정말 공부하고 일하는 예. 그런 조합원 우리 이조 단장님 소개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고. 근데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상희 대표님께서 타인들의 어떤 그 머리카락을 부러워하시는 사실은 제가 네. 그 이조 단장님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일을 긴밀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안 못 봤어요. 그 독일에 유학을 1년 동안 갔다 오셨죠? 네, 네. 1년 그 전에 또 저 왜 미국에도 한동안 가 계셨잖아요. 예, 한 6개월인가요? 5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이제 하시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보거든요.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한 거야, 풍성해. 저랑 지금 같은 연배거든요.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대신 흰머리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 흰머리가 많은 게 낫다. 당근이 저거 염색해버리면 되거든, 그거는. 아,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완전히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옆머리 그래서 저희들 표현으로 말린다 그래요. 예. 머리카락을 옆으로 말리네. 근데 그런 모습을 하느니 차라리 서양 같은 데서는 사실 스킨헤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뭔가 되게 회한이 많은 일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살다 보면. 그 왜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그 중에 대머리 독수리가 있거든. 독수리가 늠름해야 되는데 대머리 독수리 보면 좀 안쓰럽잖아. 근데 권 PD도 진짜 좋아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저렇게 좀 단정하고 예쁠까? 내구조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사실상 불법에 속하는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써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핸드폰 그 자체를 쓰는 행위 말고요. 모종의 나쁜 것임을 서로 인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반증이잖아요. 네, 알려지면 안 되는 거. 네, 내가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을 뭐 나도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배포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불법 행위를 할 거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로 범죄에 사용되는 폰으로 오고 갔던 얘기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그건 불법적인 일이겠죠. 뭐 합법적인 일이겠습니까? 국회의원 강병원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첩공주로 알았는데 대포폰 대통령입니다. 범죄자나 쓰는 대포폰으로 증거인멸, 수사방해까지 공모, 지시한 박근혜가 안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범죄 소굴로 전락한 청와대 압수수색,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라는 트윗을. 좋네요. 네. 새벽까지 박근혜랑 최순실이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그 시간에. 관련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비로 목을 세상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그네가 새벽녘까지 대포폰 붙들고 울면서 순실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얼마나 무서운 날을 보냈을꼬.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해. 아마 순실이가 스탠딩 오더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네. 박근혜가 헌재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단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말리고 헛발질하고 말실수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출석하게 되면 생중계가 가능하답니다. 예, 공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가 나올 수 없는 지적 능력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참 웃겼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6개월에 590번이라는 통화 내용 때문에 많은 싱글들이 부러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스컬리님의 트윗인데요. 나는 애인과도 그렇게 통화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 570번이었나. 차명폰 함부로 차지 마라. 지금은요 오히려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과 그 어떤 그 시대적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이제 그거는 이제 주인집 전화 잠깐 조아리면서 그 전화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마루에.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가서 전화 받고. 옛날에 가슴 아픈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어른이 돼서 업무가 있으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동전 이렇게 놓고 통화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각종 핸드폰들이 지금은 다 명멸했지만 당시 CT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만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 네. 그 공중전화 네. 박스 그 근처에서만 내는 그렇지. 네, 시티폰 그런 해봤었어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019, 016 이런 거는 다 PCS폰이라고 불렸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011과 017은 또 다른 종류의 핸드폰이었잖아요. 예. 애인과 밤에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막 한참 사랑이 불 붙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 연애 안 해봤어요? 아, 저는 그냥 직접 만났어요. 전화 안 하고. 전화를 왜 해요? 옆 아이고, 동네 저런. 살았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 해본 사람들 말하지 마. 못 해봤어요. 네, 전화 그러니까. 전화 사랑은 못 해봤어요. 저 가만히 있는 거 아시죠?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목소리 편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목소리에 대한 심리 분석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영상 통화도 되고 또 사실 그 핸드폰에도 영상 통화 기능이 있잖아요. 목소리만 듣는 게 훨씬 더 애틋하고요. 더 정확해요. 얼굴 보고 하는 통화 품질도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자꾸 끊기고 멈추고 하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귀로 들려오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영상 통화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만 듣는 통화가 훨씬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훨씬 도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보고 싶은데 영상 통화 해야죠. 그냥 가세요. 그 시간에. 아니,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던 걸 윤종필님이 올려주셨네요. 윤종필님의 트윗입니다. 일부 특정의 사람들 중 일명 비리폰이라고 부르는 대포폰을 2대 이상 수십 대씩 이용하는 차들을 볼 때 나는 부정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글 한 번도 올려본 적은 없어요. 페이스북 라이브용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팔로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버드 플라이 새가 날아든다의 아이디이기도 해요. 버드 플라이 찾아보시면은 새우로 노란 리본 사진이 들어있는 제 계정이 나오는데만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토님 이현규 기자님의 페이스북 한국 국민 300명이 넘게 죽어갈 때도 꿈쩍 않던 정부가 북한 김정남 암살당한 일에 왜 호들갑인가? 그와 우리나라와 뭔 관련이 있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입니다. TWIG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이게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의 막 이런 그 어마무시한 돈이 삼성 이재용의 뭐 14조처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